안녕하세요. 리드 시험 준비 잘 되어 가시나요? 이게 공부할 게 워낙 많아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땅은 그냥 평평한 받침대, 비는 빨리 처리해서 하수구로 보내야 할 골칫거리,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분석에서는요, 리드가 이 관점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는지, 땅과 비를 건물의 파트너로 만드는 두 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바로 지속 가능한 대지, Sustainable Site, 줄여서 SS 카테고리 이야기죠. 이 카테고리는 건물이 주변 환경이랑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평가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두 학점, 열린 공간, 오픈 스페이스하고 우수 관리, 레인워터 매니지먼트, 이게 그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점수 따는 방법을 넘어서 왜 이런 기준이 생겼는지 그 배경까지 이해하면 시험 문제 풀 때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맞아요. 단순 암기는 금방 잊어버리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SS 학점,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1점을 받을 수 있는 학점인데 이름만 들으면 그냥 비어있는 땅을 만들라는 건가 싶기도 해요. 정확한 목표가 뭔가요? 좋은 시작이에요. 목표는 단순히 땅을 비워두는 게 아니고요. 건물 사용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자연이랑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외부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쉬고 또 커뮤니티 활동도 하면서 건물 안에서의 삶이 밖으로 확장되게 하는 거죠. 아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작은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생기고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고 아스팔트가 내뿜는 열을 식혀주는 그런 부수적인 환경 효과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환경에도 좋은 공간을 만들라는 거군요. 그럼 점수를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시험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숫자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딱 두 개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전체 대지 면적의 30% 이상을 실외 공간, 즉 아웃도어 스페이스로 만들어야 해요. 30%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는데 전체 대지 면적에는 건물이 차지하는 땅, 빌딩 풋프린트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물 면적까지 포함해서 30%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그렇게 확보한 열린 공간 중 최소 25%는 식생, 베지테이션으로 채워야 합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식생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게 들리는데요. 보통 공원이나 녹지하면 푸른 잔디밭을 떠올리잖아요. 그럼 그냥 잔디를 쫙 깔아도 그 25% 조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왠지 리드 시험에서 일부러 파놓은 함정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리드는 단순히 보기 좋은 녹색 공간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이 기여하는 살아있는 서식지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식생의 정의에서 일반적인 잔디, 즉 터프 그래스는 제외합니다. 잔디는 안 되는군요. 네, 잔디밭은 사실상 단일 경작지, 모노컬처라서 벌이나 나비 같은 그런 꽃가루 매개자들한테는 거의 사막과 같거든요. 리드가 원하는 건 나무나 그 지역의 토종 관목처럼 실제 생태계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식물들로 채워진 공간이에요.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냥 녹색 면적 25%라고 외웠으면 틀릴 뻔했어요. 잔디는 안 된다. 그럼 식생이 아닌 나머지 열린 공간은 어떤 것들이 인정되나요? 30%를 다 숲으로 만들 순 없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기준이 꽤 유연해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포장 공간, 예를 들어 광장이나 산책로 같은 곳도 열린 공간에 포함돼요. 포장 공간도요? 네, 또 농구나 테니스를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공간, 요즘 도시 텃밭으로 많이 만드는 커뮤니티 정원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공간이 사람들의 신체적,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는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풀과 나무만 열린 공간이 아니군요. 사람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벤치가 있는 산책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같은 곳도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인 기준이네요. 그런데 서울 도심처럼 땅값이 비싸서 마당 만들 공간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는 이 학점을 따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1, 2드에는 고밀도 도심 프로젝트를 위한 중요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의 용적률, 즉 FAR, Floor Area Ratio가 1.5 이상이라면 하늘을 활용할 기회가 생겨요. 또 숫자가 나왔네요. FAR 1.5. 네, 바로 접근 가능한 식생 옥상을 아까 말한 최소 식생 요건 25%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옥상에 만든 포장 공간, 예를 들어 옥상 테라스나 카페 같은 공간도 전체 오픈 스페이스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오, FAR 1.5 이상일 때 옥상을 쓸 수 있다. 이거 시험에 나오기 딱 좋은 조건인데요? 땅이 없으면 하늘을 활용하라는 거네요? 맞아요. 땅 한 평이 아쉬운 도심에서 이 규정은 정말 단비 같은 존재죠. 제가 예전에 검토했던 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FAR이 1.48이었어요. 와, 아깝네요. 정말 아깝게 0.02 차이로 이 옥상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서 1점짜리 학점을 통째로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1.5라는 숫자는 칼같이 지켜야 하는 기준이에요. 이야, 0.02 차이라니 정말 아깝네요. 그만큼 중요한 숫자라는 게 확 와닿습니다. 알겠습니다. 30%, 25%, 그리고 FAR 1.5. 이 숫자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럼 제가 실제 프로젝트 서류를 받았다고 상상해 볼게요. 계산기를 들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는 거죠? 공식이 복잡하지 않나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열린 공간은 전체 대지 면적 곱하기 0.3으로 구해요. 만약 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라면 최소 3,000제곱미터의 열린 공간이 필요한 거죠. 네. 두 번째, 필요한 식생 공간은 방금 구한 필요한 열린 공간 곱하기 0.25로 계산해요. 3,000제곱미터의 25%니까 최소 750제곱미터는 잔디가 아닌 나무나 관목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1점을 받는 거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자연적으로 설계된 연못이나 습지도 열린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단,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안전과 자연성을 위해서 측면 경사도가 평균 1.4, 그러니까 수직으로 1m 내려가는데 수평으로 4m 이상이 걸리는 완만한 경사여야 하고요. 또 주변에 식생이 조성되어 있어야 해요. 1.4 경사도요? 네, 이 1.4 경사도는 아이들이나 동물이 실수로 물에 빠질 위험을 줄여주고 물가에 자연스럽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준이죠. 들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식생 공간이나 자연형 연못 같은 것들은 빗물을 자연스럽게 땅으로 흡수시키는 역할도 하잖아요. 이건 빗물을 인공적인 관으로 최대한 빨리 내보내려는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 같은데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이 다음 학점으로 넘어가는 완벽한 연결고리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오픈 스페이스는 그 자체로 다음 학점인 우수관리, 레인워터 매니지먼트를 위한 훌륭한 기반 시설이 되거든요. 이 학점은 배점이 2점에서 3점으로 훨씬 높아서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럼 이어서 레인워터 매니지먼트를 파헤쳐보죠. 앞서 비는 골칫거리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이 학점의 핵심 목표가 바로 그거겠네요. 맞아요. 쉽게 비유하자면 개발된 대지를 예전의 숲이나 초원처럼 스펀지로 되돌리자는 거예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건물은 비를 튕겨내는 거대한 방수포와 같아서 비가 오면 모든 물이 한꺼번에 하수도로 몰려가서 홍수 위험을 높이죠. 아, 방수포. 비유가 확실하네요. 네. 레인워터 매니지먼트의 목표는 이 방수포 같은 대지를 다시 스펀지로 바꿔서 빗물을 그 자리에 머금게 하고 천천히 땅속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저영향 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LID와 그린 인프라, GI 전략이라고 불러요. 스펀지 대 방수포. 알겠습니다. 그럼 이 스펀지 같은 대지를 만들어서 점수를 얻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3점짜리 고배점 학점이라 방법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시험에는 첫 번째 옵션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바로 강우 사상의 백분위수 관리 Percentile of Rainfall Events라는 방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좀 그렇죠. 쉽게 말해 얼마나 많은 비가 올 때까지 우리 대지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점수를 주는 방식이에요. 여기는 또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옵션 안에 또 경로가 있다니 여기서부터 집중해야겠네요. 네, 경로 1은 그 지역의 통계를 봤을 때 웬만한 비는 다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해요. 구체적으로는 지역 강우 사상의 95 백분위수, 90회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강우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빗물 유출, runoff를 대지 안에서 모두 관리하는 겁니다. 이걸 성공하면 2점을 받아요. 95, 100분이 수면 100번 비가 올 때 95번까지는 우리 부지 안에서 다 해결한다는 뜻이군요. 그럼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더 강한 비에도 대비해야겠네요.
그렇죠. 경로 2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98 백분위수 강호에 대해 똑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정말 어지간한 폭우가 아니면 다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이죠. 이걸 해내면 3점을 줍니다. 3점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경로 3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 즉 대지 경계선에 건물이 꽉 들어차는 Zero Dot Line 프로젝트 전용 경로예요. 아, 또 도심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규정이군요. 아까 오픈 스페이스에서 봤던 FAR 1.5 같은 조건이 여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하면 관리해야 하는 강우 기준이 85 백분위수로 확 낮아집니다. 빗물을 처리할 땅이 거의 없는 도심 프로젝트의 현실을 감안해 준 거죠. 아, 기준은 낮아지는데 점수는요? 하지만 점수는 3점으로 아주 높게 쳐줍니다. 시험에서는 이 1.5 FAR 조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와요. 오픈 스페이스와 레인워터 매니지먼트 두 학점 모두를 관통하는 핵심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중요하네요. FAR 1.5 이상은 도심 고밀도 프로젝트를 위한 마스터키 같은 거군요. 오픈 스페이스에서는 옥상을 쓸 수 있게 해주고 레인워터 매니지먼트에서는 85 백분위수라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해준다. 이건 세트로 외워야겠어요. 그럼 두 번째 옵션은 뭔가요? 두 번째 옵션은 자연 토지 피복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인데 개발하기 전에 자연 상태 땅이랑 비교해서 개발 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연간 총 유출량을 100% 현장에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성공하면 3점을 주지만 과거의 자연 상태를 시뮬레이션하고 연간 총 유출량을 계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요. 실무에서는 첫 번째 옵션의 경로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옵션에 95, 98, 85 백분위수와 FAR 1.5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겠나요? 그럼 앞서 말한 LID나 GI, 즉 스펀지를 만드는 기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앞서 오픈 스페이스에서 언급된 것들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생물 저류 시설, 바이오 리텐션 패실리티스인데요. 식물이랑 흙을 이용해서 빗물을 모으고 정화하는 작은 정원 같은 시설이에요. 빗물을 모아서 화장실 용수나 조경 용수로 재활용하는 빗물 수확, 레인워터 하베스팅 시스템도 있고요. 네. 오픈 스페이스에서도 나왔던 식생 옥상, 베지테이티드 루프는 훌륭한 GI 기술이죠. 그리고 주차장 바닥을 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성 포장, 포러스 페이브먼트로 만들거나 건물 옆에 침투하단, 인필트레이션 플랜터스를 만드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들어보니 다들 빗물을 하수도로 보내지 않고 발생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처리하려는 기술들이네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기술들이 정말 도시의 물 문제를 해결할 만큼 효과가 있나요? 옥상에 작은 정원 하나 만든다고 해서 거대한 도시의 홍수가 막아질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개별 건물 하나의 효과는 미미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리드가 바라보는 건 도시 전체의 그림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서 도시 전체의 수많은 방수포 조각들이 스펀지 조각들로 바뀐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도시 전체가요? 네, 도시 전체가 빗물을 머금는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하수 시스템이 감당해야 할 물의 양 자체가 줄어드니까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개별 프로젝트의 점수를 넘어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거죠. 아, 개별 건물의 노력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군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요. 이해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일종의 보너스 점수 같은 거요? 네,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정말 대단한 설계를 해서 현장 경계 내에 내리는 빗물을 단 한 방울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100% 관리하는 데 성공한다면요. 이건 모범 성능으로 인정받아요. 혁신, 이노베이션 카테고리에서 추가 점수 1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프로젝트가 단순히 리드 기준을 맞추는 걸 넘어서 주변 지역의 수자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물의 발전소가 된다는 의미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숫자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꼭 머리에 담아가야 할 내용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전체 대지의 30% 이상을 열린 공간으로 확보하고 그 공간의 25% 이상은 잔디가 아닌 식생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FAR 1.5 이상인 고밀도 프로젝트에서는 옥상 공간을 이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레인워터 매니지먼트에서는 관리해야 할 강우 기준 백분위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9500분위수는 2점, 9800분위수는 3점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지롤로 라인 프로젝트의 경우죠. 85백분위수라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3점을 얻을 수 있지만 이때는 반드시 1.5 FAR이라는 최소 밀도 조건이 붙는다는 사실. 이 두 숫자의 연관관계가 시험의 핵심입니다. 이 연결고리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도 관련 문제를 푸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분석 덕분에 두 학점의 요구사항과 핵심 수치들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두 학점은 단순히 점수를 따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건물이 그 땅과 맺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지를 단순히 건물을 올리기 위한 수동적인 기반으로 비를 처리해야 할 귀찮은 문제로 보는 대신 어떻게 하면 대지를 하나의 능동적인 생태 시스템으로 또 빗물을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통해 단순한 숫자 암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설계의 진짜 의미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